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연구개발과 회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회계와 우리 대전 충남 지역의 연구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 활동인 연구개발 활동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진로를 아직 탐색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경영학과 경제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우선 경제학과 경영학을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에서 주로 다루는 기업과 관련된 활동과 경영의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기업 활동과 회계 장부 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을 끊임없이 해와야 되는데, 그 연구개발 활동이 회계장부 어디에 기록이 되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회계가 투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회계 투명성이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 보면은 단과대학에 이제 우리 충남대학교의 경우는 경상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경상대학 안에는 경제학과와 경영학부, 무역학과 이렇게 3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제학하고 경영학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죠. 일단 경제학을 먼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고교 시절에 공부를 했던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거래가 주된 연구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그리고 사회에 대한 경제 모형을 수립한다든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학문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제 모형을 수립하고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기초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모형을 수학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검증하는 그런 단계까지 공부하는 분야가 경제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학은 일단은 시장이라는 경제 주체가 활동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연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경영학보다는 넓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경영학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장은 가계, 기업, 정부가 모두 다 참여하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범위는 넓다.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그리고 경제 생활 속에 작동하는 원리를 규명하는 논리적인 사고와 이해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범위가 전체 경제 주체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점이 경영학과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고, 특별히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시장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필요한 그 경제적인 자원이 필요한 부문에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는 이제 자원이 배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가치가 높아질 그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배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비효율적인 경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과도하게 이제 그 자원이 생성돼서 더 이상 이제 그 공급이 되면은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원이 배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다루는 분야가 경제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영학은 일단 연구 대상이 기업이라는 하나의 경제 주체다라는 거고, 기업의 매니지먼트를 배우는 실용학문이에요. 그렇다면은 기업의 매니지먼트라는 건 뭐냐? 기업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죠. 자금과 관련된 활동이 재무. 그 다음에 기업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하는 인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가, 전반적인 그 업무의 관리를 의미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창출되도록 하는 관리 기법을 다루는 분야가 경영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학에 다룬 그 하부 여러 분야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교 시절에 경영학이 어떤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 그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추천할 만한 책은 삶의 정도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꼭 경영학에 대한 내용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경영학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전체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학적인 원리가 적용이 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삶의 정도라는 도서의 주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 콘서트라는 거는 다양한 그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례 중에서 이제 성공 사례에서 어떻게 경영학이 실제로 기업의 성공에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례별로 알려주는 그런 도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경영하라라는 거는 제가 이제 전공한 회계 분야에서 다양한 그 정보가 기업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정보 중에서 특별히 숫자로 표시되는 회계 정보로 어떻게 우리가 경영학에서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이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되는 그런 도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경영학은 실제 경영의 성공 사례 내지는 실패 사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사례 위주의 도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도서를 읽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경영학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책을 제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경영에 들어가서 기업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리고 그 활동의 결과 어떤 목표를 지향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자면은, 기업은 크게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이라는 세 가지 활동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경영 목표로 삼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업 활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궁극적인 기업의 주된 활동이 바로 영업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나 휴대전화 그리고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죠. 그래서 그 활동을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서 사고 파는 거다. 그래서 원재료를 구입을 한다던가 물건을 판매하는 활동을 영업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투자활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팔기 위해서는 기계도 필요하고 공장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사고 파는 활동을 투자활동이다 라고 해요. 기업도 다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투자 활동의 일부분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장을 건설한다든가 공장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이 투자 활동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재무 활동은 이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본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기업이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을 하느냐 하면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일반 투자자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살 수도 있고 특정 주주가 그 주식을 사서 산 대가로 뭘 지불하죠. 우리는 현금을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이제 기업 안으로 유입이 돼서 그 현금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그 투입도 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환하는 그런 활동이 재무활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활동을 아주 효율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활동과 경영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기업이 경영을 하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재무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는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자본 조달 수단을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잖아요. 대출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채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 중에서 우리 기업에서 가장 지금 적합한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재무 구조를 최적화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재무 활동의 그 활동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달된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할 때도 미래에 가장 성과가 좋을 걸로 판단되는 투자안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고 사후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활동에서의 목표는 뭐냐? 기업 자산의 최적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거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거는 경쟁력 있고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원을 운영해서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현금을 많이 창출해서 결과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기업이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을 수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회계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다양한 그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이해관계자가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특별히 회계 정보로 제공하는 거다. 근데 회계 정보는 계량화된 지표이고 특별히 계량화도 화폐 단위로 계량화가 돼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느냐 하면은 기업을 둘러싸고 주주, 채권자, 규제기관, 뭐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비자, 경쟁자, 그리고 경영자, 종업원, 협력업체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이해관계자가 주로 뭐예요? 회계정보 이용자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요. 주주는 주식을 살 거냐 팔 거냐, 채권자는 채권을 그러니까 회사채를 살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규제기관은 규제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경영자는 아주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죠. 그래서 뭐 신입사원을 몇 명을 뽑을 거냐, 그 다음에 해외 공장을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종업원은 임금 협상 같은 거를 할 때 내년에 임금을 몇 퍼센트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협력업체도 납품 단가를 얼마로 적용을 할 거냐와 같은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각각의 회계 정보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들자면은 주주의 경우는 앞으로 오를 만한 기업의 가치가 주가가 오를 만한 주식을 매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 거는 매도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데, 이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라는 정보를 회계정보로부터 입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죠.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정보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기 기업의 인근 주민도 기업이 환경 물질을 배출해내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우리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느냐를 갖다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다 회계 정보로부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정보의 가장 최종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투자활동과 이 투자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한 경영성과, 그리고 이 경영성과가 주주, 채권자, 국가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알려주는 정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한테는 이자를 주고요, 주주한테는 배당을 주고, 국가는 뭐예요? 법인세라는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회계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가장 대표적인 회계장부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고 봤을 때, 재무상태표의 왼쪽 부분에는 어디에 투자를 했는가, 이 투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회사의 자금을 어디에 운용했느냐, 오퍼레이팅 했느냐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거를 채권자로부터 조달을 했느냐, 아니면 주주로부터 조달했느냐와 관련된 정보, 즉 자본 조달 활동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금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채권자로부터 나왔느냐, 주주로부터 나왔느냐를 알려주는 정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기업이 열심히 제품을 팔면은 매출을 달성하게 되고, 이거를 팔기 위해서는 제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광고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차감이 돼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라는 성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자 비용은 어디 채권자한테 돌아가는 몫이고, 세금은 국가.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당기순이익이에요. 이게 이제 경영성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주주한테 배당을 통해서 이제 배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런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벌어들이고,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현금을 또 조달을 하기도 하고, 그런 그 현금을 갖다가 투자로 인해서 현금을 유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그 회계의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이유는, 경영학에서는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회계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듣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대학에 오면은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고, 선택을 해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필수 과목만 듣게 되면은 그 특정 분야의 어떤 그 전공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깊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전공 심화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수강하게 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특별히 내가 회계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은 어떤 과목들을 들으면 좋은가라는 거를 이제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에는 회계학 분야로는 회계 원리, 그 다음에 경영학 분야로는 경영학 원론, 그 다음에 경제학 분야로는 경제학 원론을 듣는 거를 추천하고, 이거는 거의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 경영학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2학년부터는 조금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이제 필수로 듣는 과목도 있고 선택으로 듣는 과목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중급회계 1, 중급회계 2,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중급회계와 원가회계는 1, 2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개설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의 분야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영학 분야로 재무관리, 그 다음에 조직행위론, 이게 이제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재무관리는 재무활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케팅 관리, 그 다음에 경영정보 시스템, 이거는 이제 회계라는 게 이제 수기로 하는, 손으로 써서 관리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회계 정보도 산출이 되기 때문에 경영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기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도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경제학은 아닌데 이제 법학 중에서 상법을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학년에 와서는 원가회계 2, 세무회계. 이제 세무회계는 법인세를 납부를 한다라고 했죠. 기업에. 그래서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그 다음에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가 그 회계 장부를 보고 감사하는 분야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회계감사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영론이라는 그 해외 경영
국제 경영과 관련된 내용도 관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의 공정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은 서비스업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생산 관리 분야도 관련성이 있고, 우리 대전 지역에서는 특별히 연구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 경영과 관련해서 기술 경영과 관련된 특별한 이슈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어떤 점에서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기술 경영이에요. 그 다음에 4학년에 개설된 정부회계 과목은 국가기관과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다 회계가 복식국이로 회계 처리를 하죠. 그런데 이제 기업과 달리 그 목표가 달라요.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회계 분야를 따로 이렇게 그 과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치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무사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세무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전 충남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활동이 연구라는 활동인데, 이 연구 활동이 회계장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라는 거는 새로운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 활동을 의미해요. 그런데 연구 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다 기관의 비용으로 인식을 해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손익계산서라는 장부에다가 기록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연구활동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한다든가 연구 결과나 지식을 탐색하고 평가하고 선택하고 응용하는 과정이고, 재료나 장치나 제품 공정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갖다가 탐색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에 관한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개발이라는 활동이 그 이후에 이어집니다. 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상업적인 생산, 이제 양산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용 전에 연구 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연구 활동으로부터 나온 결과 중에서 이거는 상업성이 있다라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생산이나 사용 전에 시제품이나 모형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한다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나 지그나 주형이나 금형을 설계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험 공장을 설계한다든가 건설한다든가 가공한다든가, 그리고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나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최종안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하는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단계는 연구 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제 확신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자산으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고, 자산으로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되면은 재무상태표에 왼쪽 부분 자산에 기록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비라는 개발 활동에서 지출된 부분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돼요.
대체로 보면은 이제 이거를 판매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요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활동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여기에 보고가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왜 특별히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이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회계 처리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 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바이오 기업들은 특별히 연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연구 활동이라는 거는 또 업종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특별히 이 바이오 제약 기업의 경우는 연구 활동의 그 성공 가능성도 업체마다 천차만별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기업들이 이거를 여기 자산으로 분류하느냐, 여기 비용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정보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이 비용으로 기록이 되게 되면은 이익에서 차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낮게 평가가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자산으로 보고가 되면은 자산이 크다, 자산이 많다라는 얘기는 기업이 그만큼 이제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이 자산으로 보고하고자 해요. 안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열심히 연구개발을 했는데 연구개발 지출이 성과가 낮은 걸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를 하려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회계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와 관련된 회계 처리 기준이 이제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정하고 규제하는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자산보다는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이런 그 현상들이 분식회계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내용 중에 자산이 부풀려졌다라는, 물론 이 기업은 이 연구개발 자산을 부풀린 건 아니에요. 다른 자산을, 주식을 부풀렸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요. 어쨌건 자산이 부풀려졌다라는 거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5조 원에 해당하는 자본을 이제 부풀리는 그런 분식회계를 했고, 그 다음에 한진해운은 파산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이 있는 그대로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회계 장부를 꾸미느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성과가 좋으면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집착. 그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경영자의 보너스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보너스를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심리. 그 다음에 기업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성과가 좋아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주가 성과 좀 빨리 내라라고 이제 이렇게 체근하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영자가 도덕적으로 해이돼서 이제 장부를 제대로 작성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실 회사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겉으로는 멀쩡하게끔 보이게 하는 게 이제 분식회계죠. 그래서 이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계속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이제 회사가 이 분식회계가 밝혀지게 돼요. 그러면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회생 과정을 거쳐서 근근히 회생을 하게 되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투자자 주주들이 손실을 막대하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장이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강의의 어떤 최종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경제학과 경영학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경영학 중에서 회계 분야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회계 분야 중에서도 이제 연구 개발 활동이 왜 중요하고 연구 개발 활동과 관련된 회계 스캔들, 그리고 왜 이 회계 스캔들, 분식 회계가 문제가 되는지까지 설명을 했어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경영학과 회계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